하고 나서 미팅 끝낼게요. 그리고 오늘 듣고 두 분이 다른 조원분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들리시나요? 먼저 일단은 mRNA 백신이죠. 보잉? 검색. 이거 수업 아니니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우리 논문 좀 하려면 이해해야 돼서 하는 거니까. 왜 이래? 뭐가? 뭔가 이상해. 아니, 오빠 하는 거 그래?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데. 워드로 그냥 치는 게. 선생님,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뭔가, 왜 터치가 이상하게 될까? 맞아. mRNA 백신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어, 먼저 백신이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백신의 목적. 질병 예방이요. 나 왜 안 들려? 질병 예방이라고 했어. 질병 예방이잖아요. 근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고 계신가요? mRNA 백신은 팬에 들어와서 스파이크 단백질 형성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 통해서 예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지금? 네. 나 소리가 안 들려. 저분 얘기하는 소리 들려. 아. 얘도 이상해, 지금. 계속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mRNA 백신 뭐 질병 예방하는 거죠. 질병을 근데 어떻게 예방하냐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 예방 방식 예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면역 체계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선천 면역이랑 후천 면역으로 나눠져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마. 선천 면역, 후천 면역 그런 거 들어는 봤을 건데 여기서 선천 면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생기죠. 그 이유가 선천 면역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 상처가 생기면 거기로 병균이 들어오면은 백혈구들이 먼저 와가지고 얘들 잡아먹고 그래서 죽은 나무 찌꺼기들이 염증이죠. 그게 선천 면역의 한 예고.
근데 이 백신이라는 거는 선천명을 이용해서 예방하는 게 아니라 후천면역을 이용해서 예방을 해요. 이 후천면역은 뭐냐면은 이제 후천면역에 크게 T셀이랑 B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 이거 뭐 크게 그냥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얘기 듣듯이 T셀이랑 B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하면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걸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T셀도 그 선천 면역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거 있긴 한데 보통 T셀이랑 B셀이 후천 면역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스파이크 단백질? 네. 네, 들어봤죠. 모든 그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경우는 표면에 어떤 특정한 어떤 뭔가 단백질이든 뭐 탄수화물이든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면역은 이런 애들을 인지해가지고 면역 체계를 발동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백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다시 아니, 들어오지 않아 난 들어오지 않아도 미리 생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확히는 APC라고 하는 상원 주시. 항원 제이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잡혀 들어가서 여기서 얘네들이 분해된 다음에 이 꼭다리들만 남아서 여기 앞에다 뿅뿅 내주면은 이게 T셀이 와가지고 얘를 인지하고 얘가 인지하고 나서 또 다른 T셀인데 T셀이랑 B셀을 분화시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B셀이라는 거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이 단백질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B셀이고 T셀은 얘네들을 인지해서 잡아먹거나 그냥 그 자체로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미 감염된 세포들이 이런 걸 표시하고 있을 때 이 세포는 감염됐다 해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럼 백신은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지금 평소에 쓰고 있던 백신은 이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주입을 했죠. 실제로 얘네들이 작용하는 방식, 얘네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가 세포 안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몸 안에 있는 어떤 복제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마구 복제된 다음에 그거 터트리고 나서 또 들어가서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백신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약화시켜. 이런 복제 기능만 없애서 이런 것만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아예 죽여서 아예 얘네들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주사하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하는데 약간 약하게 해서 주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의 방식이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얘네들 다시 키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주입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비용적으로나 얘네들을 또 찾아가지고 번식시키고 이런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하면서 나온 그 mRNA 백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혁신적이다라고 해서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 항체에 대한 유전자 코드만 mRNA로 만드는 거예요. mRNA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바이오 관련 수업 네, 그거죠. DNA에서 mRNA로 만들고 mRNA에서 단백질로 번역하는 이 전 단계가 mRNA죠. 그러면 mRNA가 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백질을 생성하게 될 거고, 그죠? 근데 이걸로 어떻게 백신을 만드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이 APC라고 하는 항원 제이세포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mRNA APC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 이 mRNA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 표면 단백질을
마구 만들어낼 거고 그 표면 단백질이 밖으로 나와서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APC 내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제시가 되거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단백질만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백신 역할을 하게 만든 게 mRNA 백신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 mRNA 백신을 그냥 넣으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mRNA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 분해가 잘 돼요. 실제로 얘를 상온에 몇 시간만 보관해도 그냥 다 분해되거나 그 화학 결합이 이상해져가지고 제 역할을 하질 못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얘네들이 그냥 넣으면은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 세포가 이제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리피드라고 하면 머리 있고 꼬리 있는 이런 애들로 이렇게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네. 이 이중층이 기본적으로 음이온성을 띄어요. 음이온.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전 물질에서 방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그래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 어쨌든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어서 애들 근데 mRNA DNA 보면은 뒤에 포스페이트가 있거든요. 포스페이트가 있어서 얘도 다 음이온을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그냥 나오면은 세포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얘를 그러면은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쏴주고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쏴주자 라는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LNP라고 하는 구조예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소리가 크지. 이거 내 거잖아. 1번 지금도 끊겨서 들리나요? 김민정 조교님 목소리 하나도 안 끊기는데 이태경 조교님 말씀하실 때 막 소리가 작아지고 커지고 그게 조금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약간 물 먹은 소리 나다가 갑자기 또 잘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1번부터 다시 설명해 주면 되죠. 지금 약간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서 아 새로 뭐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나르느라. 아까 그 캡슐 싸는 거에서 1번, 2번 있었는데 1번부터 잘 안 들려가지고 거기 다시 설명 이거 혹시 끊기면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얘기해주세요. 제가 채팅을 보고 바로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밖에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끊기나. 그래서 그럼 다시 1번부터 해드릴게요. 1번은 그냥 잘 진행하죠. mRNA 자체가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시끄럽나요, 혹시? 많이 시끄러워요? 안 들린다. 그냥 끊겼어요. 음. 시끄럽지 않고 잘 안 들리는. 이게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외부 소리 막으면서 소음은 안 들어온다. 외부 소리 막으면서 내 목소리 조금 작아진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 잘 들리나요, 혹시? 그렇게. 내가 한쪽만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럼 그 정권은 혹시 안 해도 되죠, 다시? 네. 예. 다시 1번부터 해드릴게요. 그 mRNA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함을 갖고 있어서 그냥 상온에 그냥 두기만 해도 뭐 이런 분해 효소가 없다고 해도 그냥
차원에 두기만 해도 그냥 잘 분해가 돼. 변형이 되고. 그래가지고 얘가 아까 말했던 그 번역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이 자체로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이것도 세포도 안 들렸네? 세포 얘기한 것도? 아니 이건 들렸습니다. 아, 예. 그 세포가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 둘은 반발력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야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생성이 될 텐데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LMP라는 구조를 만들게 됐어요. LMP라는 구조를 만들게 됐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좀 네, 보입니다. 여기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여기에 보면은 mRNA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먼저 그 전에 기본 원래 이렇게 약물 전달에 사용하는 리포솜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리포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세포랑 똑같아요. 세포랑 똑같이 그냥 이중막이 있는 어떤 내부에 내부에 액체가 차 있고 외부도 액체인 그냥 이중막으로 경계만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형태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오랫동안 보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피드가 이중막을 형성하면 굉장히 이렇게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도 안 되고 변형이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못하고 얘를 사용하겠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땡겨. 훨씬 작은데? 이러면 조금 넘겨 되겠네. 그래? 일단 두고, 나 이거 좀 끝나고. 죄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리포솜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이런 LMP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LMP라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mRNA를 리피드로 감싸고, 그걸 리피드로 한 번 더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리포솜 구조고, 이게 지금 mRNA 백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사용하는데, 얘를 이제 넣으면은 잘 돼요. 일단은 얘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분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게 음이온을 띄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리피드니까 서로 인지질끼리는 융합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물론 둘 다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맞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얘들이 융합이 잘 되니까 얘들이 내부로 잘 들어가요. 세포 내부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세포 내부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 mRNA가 결국 또 노출이 안 된 거잖아요. 세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단백질 번역해주는 단백질이랑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상태로 들어가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저기 모더나 같은 데서 리피드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은 뭘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잡아먹히면 세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은 다 분해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먹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떤 내부에 있던 이런 리포존 같이 생긴 어떤 소낭들이 와가지고 얘네랑 결합하면서 pH를 엄청 낮춰요. pH를 낮추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기질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pH 일반적인 우리 몸속의 그 pH인 pH 7에서는 이 리피드가 이 pH에서는 리피드가 중성을 띠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상태를 띠게 해요. pH 7에서는. 근데 이 내부로 들어가서 pH가 한 4까지 내려가거든요. pH 4까지 내려가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양이온을 띠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되냐면은 얘네들이 다 양이온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발력으로 팡 퍼지면서 세포질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리피드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다른 회사에서 얘네들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특허로 갖고 있어요. 이걸 개발하기 어려운데 얘네들을 특허로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성된 게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이물질이 돼가지고 백혈구한테 잡아먹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EG라는 걸 붙여요. PEG를 붙여가지고 스텔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얘네들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mRNA 백신에 대한 모든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잘 설계해놨는데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 LNP가 뭔지 알았고, mRNA 백신도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은, 리포존 방식이었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리포존 방식은, 그냥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아주 빠르게 볼텍싱을 막 섞어주거나, 아니면 소니케이션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벌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액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LNP라는 구조는 저 구조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RNA를 싸고 있는 지질이 있고 그 지질을 또 싸고 있는 지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크하게 만들면은 사이즈가 다 제각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PDI라고 하는 다분사성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건 연구로 많이 된 건데, 사이즈에 따라서 어딜 표적하냐가 달라져요. 우리 몸속에 어딜 타깃하냐, 어느 세포로 들어가냐, 어느 장기로 가냐, 이게 바뀌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균일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이에요. 혹시 이거 옛날에 설명했나? 이거 저희 세미나에서 설명했었나요?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에 대해서. 예전 세미나, 그러니까 저희 전전주. 예. 어쨌든, 마이크로플루이딕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균일하게 이런 구조를 균일하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섞어줘야 돼요. 그냥 굉장히 그 그냥 빠르게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양을 빠르게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막 휘휘 저어서 만드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작은 양 마이크로에다가 플루이디 해가지고 마이크로 플루이디 만들어졌는데 얘가 또 문제가 있어요. 측류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다는 행위는 난류가 형성이 돼야 잘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플루이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측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난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럼 이 작은 데서 난류를 어떻게 만들지? 하고 했던 게 뭐냐?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에를 지그재그로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혼합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일단은 가장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런 작은 구조를 대량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개발한 게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거 그냥 제가 그릴게요 대충. 그 다음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유체가 이쪽 양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서 섞이고 이게 어떤 와류를 형성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자세한 건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옛날 공부했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굉장히 다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 마이크로 플루이디라는 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채널이고 작은 규모라고 하면은 한 커봐야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가 쌓이면 그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결국 비용 문제예요. 결국 이 기업에서는 돈이 중요한데 계속 이런 걸 교체하는데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제약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벌크 방식으로 LNP를 만들어 보자.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크겠죠. 여러모로. 해서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를 이제 민정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니야, 너가 더 해봐. 이거 보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이거 공이 어떻게 한대? 웨빅스가 없어졌어. 아, 그래서 아까 태기 오빠가 계속 설명해준 방식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존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는 큰 뭐라 해야 되지? 벌크 방식으로 하나의 배치 리액터 안에서 섞고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했는데 아까 말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이 이점이 사이즈랑 PBI를 우리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모르게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때는 아까 태희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계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이 엄청 작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양은 또 한계가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럼 그 여러 개를 설치를 하면 그만큼 채널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 채널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량 생산을 할 수는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봤듯이 그런 헤링본 스타일이나 이렇게 믹싱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도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리피드들이랑 mRNA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용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에 계속 찌꺼기가 흐르긴 하지만 쌓이면서 침전이 발생하고, 그럼 그 침전들로 인해서 얘는 찌꺼기가 쌓여 있으니까 헤링본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주기적으로 계속 새 걸로 갈아줘서 그런 침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주거나, 침전 방지 시스템이라 해서 밑에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넣어놨는데 초음파를 쏴서 계속 이 침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마이크로 채널 내에 설치하는 방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하면 또 마이크로 채널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것도 경제적이지 않다. 왜냐면 채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많이 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는 기존의 의약품을 만들 때 벌크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데는 대량 생산에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했을 거니까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실험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목적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벌크 제조 방식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사이즈랑 PDI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가 한 통 안에 배치 리액터 안에 넣으면 세 가지의 드라이빙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이즈랑 PDI 조절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 드라이빙 포스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이랑 리피드가 머리랑 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친수성 머리 그리고 소수성 꼬리끼리, 머리는 물 쪽으로 바깥을 감싸고 꼬리는 안쪽으로 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드라이빙 포스인 수소 결합이랑 소수성 결합, 이 두 가지가 작용하고, 또 하나는 리피드 양이온성 머리가 아까 여기서 이 밑에 그림처럼 mRNA의 머리가 이렇게 리피드 머리가 얘가 음이온을 띠고 이 머리는 양이온을 띠니까 이렇게 이온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이 결론적으로 껍질은 친수성, 소수성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양이온성 머리랑 음이온성 백본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 그리고 소수성 결합, 수소 결합이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고르게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한 새로운 벌크 제조 방식은 단계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두 단계로 한 번에 한 가지 드라이빙 포스만 작용하게 하면은 여기서 작용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이즈랑 PDI를 비교적으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유기용매 내에서 리피드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유기용매 내에서 LNP 코어, 즉 mRNA에 리피드 머리들을 붙이는 이런 이온 결합만 작용하도록 하는 단계 한 단계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수용액 내에서 이 껍질, LNP 껍질을 합성하는 그런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가지 드라이빙 포스인 친수성 머리는 물 쪽으로, 소수성 꼬리는 안쪽으로 갈 수 있게 껍질을 만드는 그런 스텝으로 실험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실험 방법도 이해 가시나요? 뭐 의문점이 생기거나 그런 거 없나요?
유현 씨 말하고 계세요. 안 들리네. 말 안 네. 하시죠? 두 가지를 합성하면 맨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mRNA랑 LNP 머리가 mRNA에 붙어 있는 것만 합성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네 가지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mRNA랑 리피드 머리가 한 겹 감싼 거를 여러 개를 구 형태로 감싸는 걸 두 번째 스텝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육현 씨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폴스가 세 가지가 한 번에 돼가지고 사이즈나 PDI를 뭔가 조절하고 이걸 좀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나씩 드라이빙 폴스를 하나씩으로 맞춰서 이걸 좀 더 조작을 용이하게 조절하기에. 하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다들 이해했어, 그때. 다음 단계 뭐였지?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을 두 가지를 저희가 찾아서 드린 건데, 혹시 그거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을, 뭐가 있지? 콘텐츠도. 이건가? 이게 1번인가? 이렇게 생긴 논문 있잖아요, 먼저. 네. 이게 1번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나노 파티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LNP를 어떻게 만드는지, 약물에 전달하는 거를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니까 먼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논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약물 전달을 위한 LNP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어서 이 논문을 드렸고, 그리고 그 너무 들리네. 들리네. 만드는 공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논문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할 거잖아요. 실제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LNP를 만들었을 때 그럼 이 LNP가 잘 만들었는지를 뭐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걸 또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파티클 사이즈나 뭐 제타 포텐셜, 서페이스 오퍼로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 무슨 이피션트였네. 인캡슐레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짜여졌냐. 그러니까 mRNA가 만드는데 목소리 너무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조용히 할게요. 어쨌든 mRNA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얘를 버리는 양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mRNA가 싸지는 거잖아요, 리피드에. 근데 이 mRNA가 싸지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싸지지 못하는 애들은 필터를 통해서 다 걸러져가지고 버려져요. 이것도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그 이피션시가 얼마큼 되냐. 아니면 그리고 그 릴리즈 방출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LNP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스테빌리티도 있죠. 얘네들을 오랫동안 얼마나 둘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논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였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 논문이라고 하죠. 많은 이런저런 연구들을 모아와서 이런 식으로 LNP라는 것들이 이러저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논문이 그런 LNP에 대한 리뷰 논문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논문은 연구 논문이죠. 실제로 이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나 이런 만드는 방식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연구랑 약간 비슷하죠. 여기서 말한 것도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벌크랑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비교하는 논문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도 한번 논문으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주제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이 논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주에 발표할 때. 이 첫 번째 논문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를 목적으로, 그걸 전달해준다는 목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혹시 다른 생각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래 논문을 어떻게 정리해야겠다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안 들리지 않아? 들리는데? 너 목소리 들려? 들립니다. 아, 내 걸로 들리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또, 그러니까 그 발표는 논문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 스토리 자체는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터무니없는 거 아니면은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더 편할 거니까. 왜냐면 발표 저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어, 그러면은 어. 제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실험을 진행할 거고 논문조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음 주 세미나 준비랑 전반적인 개요 같은 거를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주제를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주제를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대회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 작년에 또 저희가 대회에 나왔었는데 그게 여성공학회에서 주관하는 공학연구팀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분도 이미 논문조에 남자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과정으로 저희는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심화 과정으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면 4월부터 10월 말까지 대회가 진행이 되고 10월 말에는 아예 9월, 10월에는 생각보다 되게 바쁠 수도 있어요. 발표 준비를 다 하고 심화 과정은 또 대회장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학회장에 가서 따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학회장에서 1등을 한 팀만 대회장에 가서 또 본선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고 돼야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긴 한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인건비가 한 달에 조금씩 나오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근데 이게 인건비가 나오는 만큼 일주일에 적어도 무조건 3번 정도는 나와서 실험을 해야 돼요. 랩실에 나와서. 학기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월달, 9월, 10월 되면은 이제 4학년이니까 취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취준 시기랑 많이 겹쳐서 아예 학회를 가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저번에 디사트랑 겹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겹쳤을 때 이거를 일정을 나는 취업을 하겠다 하면 아예 이 대회에서 논문조로서 이 주제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 대회에서는 이름을 넣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일주일에 3번씩 나오는 거 부담되고 시험 기간에 나는 한 달 정도는 시험 기간에 아예 실험실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실험 주랑 그 전주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2주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더 나는 실험실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대회에서는 이름을 빼고 그냥 논문 쪽 활동으로만 하는 걸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대회에 참여를? 그 여성 머시기 네. 대회라고 하지 않았나요? 상관없는 거. 여성공학회 대회도 심화 과정은 남학생이 대학생, 남학생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반수가 넘으면 안 되지만 심화 과정은 남학생도 포함이 돼서 조를 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네. 4월부터 대회 진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4월 전에 이제 그 진행되기 전에 그 어떤 보고서 같은 걸 해서 제출을 해서 그게 되면은 4월에 그거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3월 초까지 이게 신청을 할 때 사업 계획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짜서 보내고 거기다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유현 씨 되나요? 참여하신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유현 씨 네, 생각해보고 네네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3월 말까지여서 이번 주 내로 생각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만약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을 추가로 넣어야 돼서 생각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들 실험실에 나와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시간표 정해지셨나요? 네. 그럼 시간표를 공유해서 나오는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표 그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논문 다 읽다가 뭐 궁금한 거 생기거나 발표 자료 만들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보내면 저희가 확인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발표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완성되는 대로 그 톡방에 말해 주세요. 네네. 톡방에다가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한 내용 네. 번호님한테 그거 드려야 되죠. 네. 근데 일단, 중간 부분부터 녹화를 하겠는데 이거 혹시 이거를 드려도 될까요, 번호님한테? 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질문 없으면 미팅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